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재밌게 들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항상 사연에 빠지다를 통해 다른 분들의 사연을 즐겨 들으며 세상을 살아가는 재미를 느끼는 구독자입니다. 저 역시 이런저런 일을 겪으며 살아보니 한 번쯤 제 얘기도 해보고 싶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올해로 결혼 10년 차를 맞이한 주부입니다. 아들, 딸 두 아이 키우며 늘 빠듯한 가계부를 메우느라 고군분투 중인 평범한 가정주부죠. 저희 남편은 조금 소심하긴 하지만 저와 저희 아이들에게 늘 최선을 다하는 성실하고 가정적인 남자입니다. 사실 저도 좀 조용하고 소심한 편이라서 큰 사건 없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맞춰가며 살아주는 남편과는 제법 합이 잘 맞는 부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부부 성격이 이래서 저희 아이들도 또래보다 얌전한 편이라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조금 심심하긴 하지만 평온하게 살고 있어요. 아이고, 어떻게 낳아도 저들하고 똑같은 것들을 낳아놨는지. 난 너희 집만 오면 이게 애 키우는 집인지 절간인지 싶다. 이런 저희 식구들을 보시면 늘 저희 시어머니께서 농담처럼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남편과 성격이 정반대시거든요. 얼마나 부침성이 좋으신지 처음 보는 사람과도 금세 수십 년 지기 친구인 것처럼 깔깔대고 웃으며 이야기하시는 걸 볼 때마다 낯가림이 심한 저로서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남편은 삼형제 중 막내입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일찍 시집와 아이 셋을 낳고는 남편을 여인 후 백반집을 하시며 세 아들들을 혼자 힘으로 키워내셨습니다. 형제 셋이 모두 연년생이니 비록 일찍 떠나시긴 했지만 돌아가신 시아버님과는 금슬이 꽤 좋으셨던 모양입니다. 몇 년 같이 살지 못하고 떠나버린 남편의 빈자리까지 혼자 채워내시느라 모진 고생을 하면서 시아버지께 조금은 원망스러운 생각이 들지도 않으실까 싶었지만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 말로도 단 한 번도 시아버님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네 남편도 또 너희 시아버지 닮았어. 그 양반도 누구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를 못했거든. 남편의 다른 두 형님분들, 그러니까 제 아주버님들은 성격이 꼭 어머님을 빼닮았어요. 사람 좋아하시고 사람들이랑 노는 건 더 좋아하시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단 저랑 아이들과 있는 걸 더 좋아하는 저희 남편은 늘 아주머님들의 밥입니다. 아주 조카들이랑 재수씨가 좋아 죽지? 집에만 붙어있는 남편 요새 여자들 안 좋아해. 남자가 나와서 사람들하고 좀 섞일 줄도 알고 술도 좀 마실 줄 알고 그래야지. 재미없는 놈. 시간 나면 애들하고도 좀 놀아주지. 틈만 나면 밖으로 도는 걸 자랑이라고. 도련님처럼 애들도 좀 봐주고 집에 진득하니 좀 붙어있으면 좀 좋아? 사실 아주머님들이 제 남편을 귀찮게 구는 건 동서들의 바가지도 한몫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어머니도 우리도 다 활발한데 저놈만 저렇게 소심한 건 저놈이 별종이라 그런 거다. 이런 아주버님의 말에 등짝을 한 대 날리면서도 시어머님께선 쑥기 없는 막내를 내심 걱정하시곤 하셨습니다. 혼자 식당 장사하시며 온갖 진상들과 대거리하길 마다하지 않으신 어머님 입장에서야 저희가 늘 물가에 내놓은 어린애처럼 보이는 모양이셨습니다. 알게 모르게 항상 저희한테 마음을 더 써주셔서 저도 어머님께는 항상 애틋한 마음이 들고는 해요. 작년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수십 년간 굳건히 자리를 지켜오던 식당을 정리하신 후에 노래교실에 보내드린 것도 이제는 고생 그만하시고 좋아하는 사람들 실컷 만나시며 즐겁게 사셨으면 하는 바람에서였어요. 노래야 집에서 불러도 될 걸 못하러 돈까지 내가며 그런 데 가나 했는데 가서 친구도 사귀고 다 같이 배우니까 너무 재밌어. 요새 아침에도 벌떡벌떡 일어나진다니까. 나 생각해주는 건 역시 너밖에 없다. 그간 본인의 인생을 전부 쏟아부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식당 일을 접으시고 혹여나 우울해하진 않으실까 걱정했던 마음이 다 날아갈 정도로 기분 좋은 칭찬이었습니다. 퇴직 후에 갈피를 잡지 못하시고 무기력증이나 우울감에 빠져 지내시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혹시나 싶은 마음에 염려했거든요. 늘 이놈의 식당 일만 죽어라 하고 지겨워 죽겠다고 욕을 달고 사셨지만 어머님의 식당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편 없이 세 아들을 번듯하게 장성하게 해준 삶의 터전이었으니까요. 어머님의 식당은 일이 고되긴 했지만 제법 장사가 잘 되는 편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손맛이 아주 좋으시거든요. 수십 년 동안 어머니의 음식 맛을 보러 오던 단골 손님들도 꽤 많았습니다.
젊을 적부터 오시던 손님이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되어 자식과 손자들을 데리고 오시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어요. 거기에 최근 몇 년간은 SNS상에서 백반 맛집 열풍이 불면서 입소문을 타 식당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게 어린 손님들도 제법 찾아오곤 했어요. 장사가 잘 되는 거야 좋은 일이지만 그 연세에 사람도 몇 안 쓰시면서 일하시는 게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제 자식들도 다 키우셨겠다. 좀 편하게 사셨으면 하는 마음에 식당을 정리하시는 게 어떠실까 여러 차례 권해봤지만 그럴 때마다 어머님께서는 늘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내가 못 움직이면 또 모를까. 내 힘으로 먹고 살 수 있을 때까진 이 식당 관둘 일 없다. 사람이 일을 해야 덜 늙는 거야. 나 아직 쓸만하다. 호기스럽게 외치는 말씀에도 걱정스러운 마음을 떨치기 어려웠지만 어머님께 식당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단호하게 그만두시라 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다 결국은 사단이 나고 말았죠. 갑작스레 병원 응급실에서 걸려온 전화에 남편과 저는 혼비박산하여 열일 제쳐두고 병원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부엌 물가에 미끄리 뛰셔서는 그대로 고꾸라져서 일어나질 못하셔서 무릎뼈에 금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식당에 인기 고정 반찬인 깍두기를 담는 날이라 고무 대야를 나르다 순간 무릎에 힘이 훅 빠져 이사달이 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수십 년간 몸을 혹사했는데 당해낼 재간이 있나요? 무릎에 살짝 금간게 달하며 병원비 많이 나온다고 몸을 일으키려는 어머님께 남편이 드물게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직이 되고도 식당 하실 생각이 드세요? 병원 온 김에 싹 다 검사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답지 않게 거세게 나오는 남편의 기세에 당황한 어머님께서는 결국 입원해서 얌전히 종합검진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다친 무릎은 당연하고 허리 디스크도 상당히 진행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몸이 멀쩡하면 그게 더 이상을 노리시겠죠. 결국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고집스레 식당 일을 손에서 놓지 않으셨던 어머님께 저도 순간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건강은 한번 잃으면 돌이키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평소 모습과는 달리 잔뜩 풀이 죽은 어머님 모습을 보니 또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퇴원한 어머님 댁에 온 가족이 모여들었습니다. 안건은 당연히 식당 처분에 관한 것이었죠. 삼형제 모두 더는 어머님 일하시는 곳 못 본다며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으시던 어머니께서는 이런 몸 상태로는 더 이상 식당 일을 하는 게 무리라고 판단하셨는지 드디어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그래, 애초에 내가 너희들한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아등바등 식당 일을 끌어안고 살았는데 그러다 내 몸 버리면 그게 더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거겠지. 알았다. 식당은 이만 정리하마. 마음을 먹는데 오래 걸려서 그렇지 어머님은 평소 시원하시던 성격답게 결정을 마치고 나니 오히려 홀가분해 보이셨습니다. 그때 요리조리 어머님과 가족들 눈치를 보던 둘째 동서가 입을 뗐습니다. 어머님, 그럼 식당은 파실 생각이세요? 장사는 아직 잘 되니까 자식들 중에 이어서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내가 일은 안 해도 아직 남아있는 직원들도 있고 그 사람들 마땅한 일자리 봐줄 때까진 장사하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영업은 할 거야. 어지간히 정리되면 처분할 거고. 그래도 아예 처분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보시면. 생각해보면 뭐 결과가 달라지니? 애초에 가업으로 있던 식당도 아니고 자식들 다 직장생활 하는데 물려줘도 너희들 이거 못 끌고 간다. 너희 먹을 밥도 사다 먹는 애들이 이제 와서 식당 물려받겠다고 배우는 것도 갈 길이 까마득하고 내 식당이니 접는 것도 내 손으로 깔끔하게 하련다. 어머님은 단호하셨습니다. 동서들의 표정이 떨떠름하긴 했지만 저 역시 어머님의 생각에 동의했기에 말없이 고개만 끄덕끄덕 흔들었습니다. 애초에 저희가 동의를 하든 말든 그 식당은 온전한 어머님 것인데 어머님 뜻대로 결정하는 것이 맞는 일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수십 년 어머님의 인생이 고스란히 녹아든 식당은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보았습니다. 어머님 댁을 나서는 길에 동서들이 잠깐 이야기를 좀 하자는 통에 남편을 먼저 집으로 보내고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자리에 앉기 무섭게 동서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불만을 토로하더군요. 아니 아무리 본인 식당이라지만 나중에 자식들한테 돌아갈 거 그렇게 칼같이 자르실 거 있어? 그러니까 말이에요. 형님, 어차피 직원들이 일자리 구할 때까지는 처분 안 하신다면서 그동안에라도 생각 좀 해볼 수도 있는 거지.
자식들 민망하게 그렇게 단칼에 쳐내시는 건 좀. 어머님 앞에서는 우물우물 제대로 꺼내지도 못하는 얘기를 열을 올려가며 토해내는 동서들을 보며 좀 의아해졌습니다. 그동안 어머님께 이제 일 그만하시고 편하게 좀 쉬시라는 얘기를 자식들 누구는 똑같이 해왔는데 막상 정말로 가게를 접을 때가 되자 생각했던 것과 다른 말씀을 하시는 형님들을 보니 내가 잘못 받아들이고 있었던 건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둘째 형님은 직장 다니시고 큰형님도 이번에 준서 특목고 보내야 한다고 딱 붙어서 케어해야 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주버님들도 딱히 회사 그만두고 식당 이어받으실 생각은 없으신 것 같고 식당을 물려주시더라도 어떻게 운영하시려고요? 순간 분위기가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싸해졌습니다. 이상하게 동서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종종 이렇게 분위기가 싸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나도 모르는 새 또 뭘 잘못 얘기했나 싶어 슬쩍 눈치를 보았습니다. 꼭 식당 일을 우리가 하라는 법 있어? 요새 사람 쓰면 안 되는 일이 어딨다고. 적당한 사람 뽑았으면서 얼마든지 꾸려나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 동서. 그건 형님 말이 맞다. 어머님처럼 꼭 자기 손으로 해야 한다고 고집을 피우니 몸 상하고 일이 고된 거지. 요즘 같은 세상에 사람 잘 부리는 것도 능력이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더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사람을 잘 부리는 게 능력이라는 말이 꼭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그러면 관리자로서 좋은 직원을 뽑고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을 만큼 그 분야에 능통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론 형님 두 분 모두 식당과 관련된 일은 평생 해본 적도 없고 어머님 말 맞다나 저도 그렇고 형님들도 그렇고 요식업을 할 만큼 요리에 재주가 있는 편도 아니었습니다. 요즘 창업하다가 금방 망하는 식당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희 중에 식당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했다간 금방 망할 것 같은데요. 또 세상 모르는 소리 한다. 그거야 창업한다고 맨 땅에 헤딩하는 사람들한테나 해당되는 얘기지. 지금 어머니 가게 단골이 몇인데 그 정도로 몇십 년 동안 만든 단골들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 아, 그게 다 돈인데. 지금까지 쌓아올린 게 있는데 아까워서 그래. 그 정도로 입소문 타려면 요즘 홍보비니 광고비니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그 기반 다 마련해놓고 어머님 한 분 안 계시다고 접기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닐 거라고. 그치만 결국 그 단골분들 다 어머님 손맛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현실적으로 저희가 어머님 하시는 것만큼 음식 맛을 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다른 분을 구한다고 해도 어머님만큼 하실 수 있는지도 알 수 없는 거고 무엇보다 당사자인 어머님께서 정리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어머님 말씀에 따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눈치 없는 저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님께서 그럴 의사도 없으신데 저희들끼리 뒤에서 사람을 써서 장사를 한 해 만에 하는 것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머님 뜻대로 될 텐데 평소 어머님 식당에 크게 애정이 있어 보이지도 않았던 동서들이 왜 저렇게 갑자기 식당 일에 열을 올리게 되었을까 싶었죠. 결국 그날의 이야기는 그렇게 어정쩡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는 길에 앞서 나가시던 첫째 동서가 저를 돌아보시며 한마디 하셨어요. 가만 보면 동서는 안 그런 것 같으면서 은근히 할 말 다 하더라. 아, 예. 제가 말주변은 없어도 해야 할 때에 해야 할 말은 꼭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어이없어하는 첫째 동서의 표정을 보니 머쓱해졌지만 어쩌겠나요. 말주변이 없더라도 꼭 필요한 말을 안 하고 살면 저도 제 주변 사람들도 결국 손해를 보게 될 텐데요. 또 미운 털이 박히겠네 씁쓸한 기분을 느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님은 본인이 내뱉은 말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키는 분이셨어요. 저희들과 단단히 약속한 대로 물리적인 일은 하지 않으셨지만 식당 직원들의 새 일자리를 연계해주는 일부터 시작해 식당을 정리하는 모든 전반의 일이 어머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한번 마음먹으면 물소처럼 달려나가는 추진력의 소유자답게 식당은 당초 예상한 기간보다도 짧은 시간에 정리되었습니다. 식당 일을 완전히 정리한 어머님은 시원섭섭해 보이셨어요. 당신의 평생을 쏟아부은 곳이니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드셨을지는 말하지 않으셔도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내 씩씩하게 기운을 차리신 어머님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노래교실 이외에도 꽃꽂이며 시낭송 동호회며 그간 누리지 못한 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리시며 활기차게 의욕적인 생활을 이어나가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님의 그 어느 때보다 밝은 모습을 보며 한시름 놓게 되었지만 동서들의 생각은 또 다른 모양이었습니다.
저번에 식당을 처분하는 일로 갈등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의견 차이를 겪은 후로 형님 두 분이 제가 모르는 이야기를 따로 하시는 일이 잦아진 것 같았습니다. 올 초 어머님 생신을 기념하기 위해 대가족이 북적북적하게 어머님 댁으로 모여들었어요. 간만에 빠진 식구 하나 없이 모두 참석한 자리에 어머님 표정도 흡족해 보이셨어요. 사실 저희가 바쁜 것도 바쁜 거지만 식당을 정리한 이래 식당을 하실 때만큼이나 활기차게 지내시는 어머님이 시간 내기가 더 어려우셨죠.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은 간만에 만난 사촌들끼리 투닥투닥 장난을 치며 마당으로 나가 저희들끼리 어울려 놀기 시작했어요. 하하, 우리 엄마 새끼들 다 모였다고 좋으신가 보네? 사람 좋은 웃음을 터뜨리는 큰 아주버님의 옆구리를 큰 동서가 쿡 찔렀습니다. 동서의 눈치를 살피던 아주버님이 자세를 고쳐 앉고 말씀을 꺼내셨죠. 어머님, 뭐냐 안 하던 어머니 소리를 하고. 다름이 아니라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뭔데 이렇게 분위기를 잡는데?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어머니 건강하실 때 유산 정리를 좀 해두면 어떨까 싶어서요. 순간 분위기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어머님이 눈을 가늘게 뜨고 큰 아주버님을 바라보셨어요.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고 작년에 식당 정리하면서 우리끼리 든 생각인데 갑자기 큰일 닥쳤을 때 우왕좌왕할 게 아니라 정리할 게 있으면 미리미리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생각지도 못하게 유산에 대한 주제가 등장하자 조금 당혹스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실 가볍게 접근하기엔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생신이라고 모인 건데 혹시나 어머님 심기가 상하신 건 아닌가 싶어 슬쩍 어머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어디 더 들어보자는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고개를 까딱하셨습니다. 반응이 그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큰 아주버님께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우리야 그럴 일은 없겠지만 부모님 유산 때문에 싸우고 갈라지는 형제 사이가 얼마나 많아요. 부모님도 당신 재산 때문에 그렇게 자식들 사이가 엉망진창 되면 또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 거고. 그러니까 부모님 성하실 때 부모님 뜻에 따라 정리할 걸 미리 정해두면 나중에 서로 갈등의 소지도 없고 당황스러운 일도 없을 테니까 얼마나 평화롭고 좋아요. 저희 부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지만 두 집끼리는 이미 얘기가 된 부분인지 큰동서와 둘째 동서가 시선을 주고받는 것이 보였습니다. 요새 두 분이 붙어 하시던 이야기가 이건가 보다. 큰 아주버님 말씀을 듣고 보니 아주 일리가 없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자 마음먹었습니다. 이내 둘째 아주버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사실 진작에 한번 말이 나오긴 했어야 할 일이었어. 요즘 같은 세상에 이게 꺼려할 얘기도 아니고 왜 부모님 상조도 미리 만들어두면 부모님 더 오래 사신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서로 얼굴 붉힐 일 없이 미래 얘기를 충분하게 해서 정리를 해두면 좋지. 총대는 형님 두 분이 매셨지만 딱 보기에도 모양새가 동서 두 분이 부축인 것 같긴 했습니다. 이왕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라는 정도는 미리 해주셨으면 좋았을 걸 싶었지만 저보다는 두 분이 쿵짝이 더 잘 맞는 편이시니 그럴만도 하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가만히 아주버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만 하던 어머님께서 이윽고 입을 여셨습니다. 그래, 뭐 못할 얘기도 아니지. 니들 입장에서 궁금하기도 할 거야. 근데 말이다. 니들 너무 당연하게 재산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순간 두 동서 내외가 동시에 멈칫했습니다. 이때까지 이야기가 오갈 동안 입도 뻥끗하지 않던 첫째 동서가 벼랑 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모르게 튀어나간 말이었는지 순간 흠칫한 동서가 다시 큰 아주버님 뒤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님께서 저리 말씀하시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는지 당황한 마음에 나온 행동인 모양이었어요. 왜? 서운하냐? 어머님은 저희 형제들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더니 말을 이으셨습니다. 그래, 그래도 내가 그동안 고생에 일군 보람이 있는지 식당 일 정리하고도 남는 게 제법 된다. 견물생심이라고 모르면 몰라도 어미가 돈 좀 쥐고 있다는 걸 아는데 탐이 날 수도 있는 거겠지. 근데 내가 일전에 말하지 않았냐? 너 이 새 피덩이 데리고 맨손으로 일궈 니들 먹이고 입히고 대학까지 다 보냈다. 니들 장가 갈 때도 내가 박하게 굴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저희 시집 올 때 저희 신혼집은 거의 어머님이 해주셨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당시에 저도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남편도 직장인으로 돈을 벌었지만 요새 집값이 어디 신혼부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던가요. 처음 인사드리러 왔을 때 어머님께서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니들 살 집은 내 힘으로 마련해주마 하며 분명하게 못을 박으셨습니다. 물론 남편에게 너희가 살 집이니 그동안 저축한 돈은 집 구하는데 다 보태라는 말도 확실하게 하셨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저희 신혼집에 제 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신혼집을 저와 제 남편 공동 명의로 해주신 것까지 참 화통하고 확실하신 분이구나 생각했죠. 사실 요새 비슷한 조건의 사람들끼리 결혼하면서 남자 쪽에서 100% 집 해오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그래서 민망한 마음에 모아둔 게 많진 않지만 그래도 집에 보태겠다는 제 말에 어머님께서는 시원하게 대답하셨어요. 이 정도는 해줄만 하니까 해주겠다고 한 거야. 나 먹을 거 못 먹어가요. 쥐어짠 거 아니니까 그냥 줄 때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라. 정 불편하면 유산 미리 땡겨받았다 생각하고. 저희 집에선 시집가는 딸 신혼집 보태주기는커녕 혹여나 제가 도와달라고 하진 않을까 말 돌리기 바빴습니다. 아무리 친부모라도 비교가 안 되려야 안 될 수가 없더군요. 오히려 다른 집들은 딸들이 시집가기 전에 부모님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저축한 통장도 내밀고 한다던데 이런 말이나 하는 부모님을 보며 몇 해 전 오빠 결혼식 때에는 대출까지 받아가며 신혼집에 보태주던 게 생각나 평생 오빠와 차별당하고 자랐던 상처에 소금을 끼얹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저런 예비 시어머니의 행동이 쉽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 본인 아들이야 아들이라 치지만 며느리는 남의 집에서 큰 생판 처음 보는 젊은 여자인데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건 이미 분에 넘치게 받은 거야. 앞으로 더 욕심낼 생각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위에 형님 두 분도 결혼할 때 똑같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머님 재산이야 어머님 소관이니 제가 관여할 것도 그걸로 서운할 것도 없다고 살아왔지만 두 분 동서 생각은 달랐나 봅니다. 그동안 집안 대소사 치르면서 나 인색하게 굴지 않았다. 니들 끝까지 공부시켜서 다들 결혼시키고 집 구해준 걸로 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한다. 니들 결혼할 때도 분명히 말했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하고 싶은 거 참아가며 일만 했는데 이제 남은 건 내가 다 쓰고 죽을 거야. 이 말씀을 끝으로 어머님께선 난 내 할 말 다 했고 더 들을 말 없다 하시며 자리를 털고 일어나셨습니다. 아주머님 두 분은 상황 파악이 덜 된 모양인지 좀 벙진 표정으로 멀뚱히 눈만 깜빡이고 둘째 동서는 어쩔 줄 몰라 하며 큰 동서 눈치만 봤습니다. 큰 동서의 표정이 아주 가관이더군요. 마치 배신이라도 당한 것처럼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악에 받쳐 보이는 게 오늘은 절대 잘못 걸리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아이들을 챙겨 일단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다시 찬찬히 생각을 해보니 아예 말도 못 꺼낼 이야기는 아니다 싶긴 했지만 그래도 시기가 영 좋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생신이었잖아요. 하루 이틀 늦게 한다고 문제가 있을 만한 일도 아니었는데 좋은 날 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말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뒤늦게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어머님께서 대놓고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도 내심 많이 서운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다음날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고구마 케이크를 사들고 다시 어머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왜? 나 다 꺾여 있을까 싶어서? 농담처럼 말씀하셨지만 어머님은 정말 평소보다 조금은 풀이 죽어 보이셨어요. 하루에 몇 개씩 다니던 모임도 안 나가시고 집에만 계시는 걸 보면 제 기분 탓만은 아니었겠죠. 이럴 때 말주변이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마땅히 위로해드릴 만한 적절한 말도 잘 떠오르지 못하는 스스로가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괜히 케이크나 한 조각 잘라 어머님 손에 포크를 쥐어드렸어요. 너는 안 서운하냐? 틀린 말씀 하신 것도 아닌데 서운하고 말고 할 게 뭐 있나요? 제가 여상스럽게 대답하자 어머님께서 피식 웃으셨습니다. 너도 참 한결같다. 무슨 뜻인가 싶어 어머님을 바라보았지만 어머님께선 묵묵히 케이크를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더니 넋두리하듯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어제 그러고 나서 한 놈도 연락하는 놈이 없다. 동서들 기분이 꽤 상해 보였으니 동서들이 먼저 연락할 리는 없고 아주버님들이야 그런 동서들 눈치 보며 몸이나 사리고 있었겠죠. 저는 고개를 주걱거리며 케이크에 포크를 찔러 넣었습니다.
내 자식들이야 내가 잘 알지. 지들이 먼저 그런 생각하진 않았을 거고 애들 엄마가 옆구리 찌른 걸 별 생각도 안 하고 어미 앞에서 주절주절 떠든 걸 모르지 않는다. 다 키워 장가보낸 아들 놈이야. 내 아들 아니라 며느리 남편이라고들 하니 뭐 지 마누라 말 잘 듣는 거야 뭐라 할 마음도 안 든다.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서운한 마음까지 완전히 감추지는 못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니들 내외도 그 자리에서 처음 들은 얘기지? 네, 그럴 줄 알았다. 또 저들끼리 작당을 한 거겠지. 그러니 너도 순둥순둥하게만 굴지 말고 좀 대거리도 하고 그러라고 평소에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맨날 괴롭혀도 티도 안 내고 당해주지 마. 내가 언제 괴롭힘을 당했지 의아했지만 어머님 마음이 풀리시는 게 먼저이니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런저런 얘기를 털어내고 나니 기분이 한결 나아지셨는지 이내 평소에 밝은 표정을 되찾으신 어머니께서 간만에 실력 발휘를 해보겠다며 팔을 걷어붙이신 통에 저녁까지 잔뜩 얻어먹고 부른 배를 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주나 지났을까요? 삼형제 내외에게 급작스럽게 어머님의 호출이 떨어졌습니다. 어머님 생신 때 있었던 소동 아닌 소동 후에 가족이 다 모이는 건 처음인지라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 말고 일단 오라는 어머님 말씀에 남편과 어머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저희를 맞이하시는 어머님을 보고 무슨 일이 생긴 건지 불안했지만 다들 모이면 이야기하자고 단호히 말씀하시는 어머님께 더 묻지 못하고 형님 내외를 기다렸습니다. 째깍째깍 초침 넘어가는 소리만 들리는 거실에서 시계만 초조하게 바라보며 1시간은 기다렸을까. 첫째와 둘째 형님 내외가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아무래도 서로 연락을 해서 온 모양이었어요. 생신 이후 형님들 내외와 어머님은 처음 뵙는 거니 어색한 기류가 흘렀지만 다들 이내 자리를 잡고 어머님의 입이 열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어머님은 다들 자리를 잡은 후에도 잠시 침묵하시더니 이내 정적을 깨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암이란다. 이게 무슨 소리지? 순간 돌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주변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아는 그 암 말하는 거 맞나? 제대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와중 옆에 있던 남편이 물었습니다. 암이요? 무슨 암? 위암 말기란다. 굳은 표정이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하시는 말씀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윽고 정신을 차리고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님 갑자기 무슨... 얼마 전에 배웠을 때만 해도 그런 말씀은 없으셨잖아요. 작년에 종합검진 했을 때도 말짱했는데 갑자기 암이라니 이게 무슨... 최근에 속쓰림이 심해져서 병원 갔는데 큰 병원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 나도 그저 위험이겠거니 했지. 정밀검사 했고 암이 맞단다. 멍하니 대화를 듣기만 하던 아주머님들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순식간에 울상이 되어버린 제 남편들 옆에 동서들도 많이 당황한 눈치였어요. 엄마 치료는? 치료는 할 수 있다지? 수술해야 한대? 얘기 좀 해봐. 큰 아주머님이 울먹이며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큰 아주머님을 담담히 바라보던 어머님은 침착하게 할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더 할 수 있는 게 없단다. 그 말에 아들 삼형제의 고개가 푹 수그러들었습니다. 남편의 어깨가 들썩이는 걸 보며 저도 눈물이 눈앞을 흐리기 시작했습니다. 꽉 쥔 남편의 주먹을 감싸잡으며 저는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랑 병원 다시 가세요. 왜 진작 말씀을 안 하시고 같이 갔으면 좋았잖아요. 저랑 다시 다른 병원 가서 다시 검사 받아요. 그러고 다시 얘기해요, 우리. 그럴 거 없어. 병원 한 군데만 간 거 아니야. 나도 혹시나 싶어 한 군데 더 가봤는데 똑같은 소리만 더 들었다. 어머니, 그래도 저랑 한 번 더. 그 소리 또 듣기 내가 너무 괴롭다. 할 수 있는 거 안 해본 거 아니야. 해줄 수 있는 것도 없다는데 자꾸 병원에서 남은 시간 쓰기 싫어.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어머님을 보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혼자서 암이라는 말을 2번이나 들으셨을 어머님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미 어머님 혼자 마음 정리를 끝내신 것 같아 가장 힘드셨을 순간에 힘이 되어드리지 못한 것이 죄스러웠습니다. 오늘 너희들 부른 건
이미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았는데 병원에서 죽고 싶지 않다는 걸 확실하게 얘기하기 위해서다. 너희들 입장에서야 이제 알았으니 이 엄미 데리고 병원도 가고 싶고 치료도 하고 싶겠지만 의미 없는 일로 병원에서 고생만 하다 끝내고 싶지가 않어. 힘들겠지만 내 뜻 따라줬으면 한다. 이 말씀을 끝으로 어머님은 입을 다무셨습니다. 더 설득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아직 상황을 제대로 받아들이지도 못했는데 가뜩이나 말재주 없는 제가 말로 어머니께 생채기를 더 내드리진 않을지 염려스러워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어요. 해야 할 말은 다 전했으니 오늘은 돌아가라는 어머님 말씀에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삼형제 역시 마찬가지인지 누구 하나 쉬이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둘째 동서가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아프시면 자식들이 더 기운을 내야지. 앞으로 갈 길이 먼데 준비할 건 준비하고 서로 상의도 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어머님도 지금 혼자 계시고 싶으실 테니 일단은 저희 집에 가셔서 다들 얘기 좀 해봐요.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정말로 앞으로의 일을 이야기해봐야 했어요. 그래도 어머님을 혼자 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여보, 오늘은 당신 여기서 자. 형님들하고 얘기는 내가 하고 알려줄게. 어머님 혼자 두지 말고 당신 여기 있어. 고마워. 눈시울이 붉어진 남편이 안쓰러워 손 한 번 더 꼭 잡아주고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둘째 형님 댁으로 가는 차 안에서도 누구 하나 쉽게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댁에 도착해서도 다들 둘째 동서가 건네준 음료자만 만지작거리며 침묵의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먼저 말을 꺼낸 건 큰 동서였어요. 어머님 어떻게 모시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말기 암이면 전문적으로 케어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야. 앞으로 어떻게 모셔야 할지 당연히 얘기를 해봐야지. 어머니 암이란 소리 들은 지 얼마나 됐다고 꼭 그렇게 냉정하게 이야기해야겠어? 먼저 병원부터 모셔가고 결정해도 늦지 않잖아. 큰 아주버님의 목소리가 격앙되었습니다. 그런 아주버님의 말을 칼같이 자르며 큰 동서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당신 정신 차려. 집안에 암 환자 하나 있으면 온 가족이 매달려야 돼. 우리 수영이 곧 특목고 대비반 들어가는데 그 어린 게 여태 그거 하나 때문에 잠도 줄여가며 그렇게 고생하며 공부했는데 아버지가 돼서 정신 안 차릴 거야? 부모에겐 자식이 최우선이니 머리로는 이해가 갔지만 저 역시도 큰 동서가 야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 큰 아주버님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점점 언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작은 동서가 둘을 뜯어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버님 고장하세요. 형님이 흥분하셔서 말씀을 좀 강하게 하셔서 그렇지 사실 어머님께 당장 가장 필요한 얘기잖아요. 조금만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차분하게 이야기해봐요. 네? 재수에게 부부싸움하는 못난 모습을 보이신 게 못내 부끄러우신지 큰 아주버님이 간신히 화를 가라앉히셨어요. 그러는 내내 둘째 아주버님은 두 손에 잠만 꼭 쥐고 입을 다물고 계셨고요. 말기 암이라도 어머님처럼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이랑 달라서 앞으로 계획을 길게 봐야 한대요. 어머니께서도 큰 병원에서 효과 없다고 암치료 받고 싶지 않으시다는 거지 요양병원에 가기 싫다는 뜻은 아니셨을 거예요. 요양병원? 지금껏 한마디도 없이 입을 다물고 있던 둘째 아주버님이 눈을 희번득거리며 동서를 노려봤습니다. 그 기세의 순간 둘째 동서가 움찔했지만 이내 말을 계속했어요.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저나 형님이나 직장이며 아이 교육 문제 때문에 집에 모시기가 쉽지 않고 어머님도 전문적인 의료진이 있는 곳에서 케어받으시는 게 돌반적인 상황에 대처하기도 훨씬 낫고. 그래도 요양병원이라니. 어머니 말씀 들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요양병원에 모시자는 얘기를. 그럼 당신이 어머니 모시든가. 또다시 순식간에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우리 집에 모셔오면 그게 내가 모시는 거지 당신이 모시는 거야? 아들이라고 말만 번지르르 했지 결국 그 뒷지닥거리는 다 내가 하는 거겠지. 아들도 제대로 안 모시는 어머니 내가 안 모시겠다는 게 못할 소리야? 내가 나쁜 년이냐고, 어? 그만 못해? 애초에 모실 생각도 없었으면서 말이라도 좀 걱정하는 것처럼 할 수는 없겠어? 당신 진짜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이것밖에 안 되는 건 당신이지. 당신이 평소에 밖으로 안 나돌았어 봐. 내가 이렇게까지 생각하겠어? 제 자식 챙겨주는 것도 귀찮아하는데 제 엄이라고 제대로 챙기겠냐고. 다급히 뜯어 말리는 둘째 동서를 바라보는 둘째 아주버님의 표정이 참담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상의를 하자는 처음의 의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첫째 동서와 첫째 아주버님의 악다구니만 이어졌습니다. 화제를 돌리려는 모양인지 둘째 동서가 다급히 시선을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동서는? 막내 동서는 어떻게 생각해? 그쯤 되자 저도 피로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어머님의 투병 소식에 뒤이어 큰형님 내외의 개싸움까지 다 집어치우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하지만 어찌됐든 어머님의 앞으로를 결정하는 자리인데 섣불리 말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더욱이 함께 의논하고 결정해야 할 남편도 이 자리에 없었고요. 그래서 간신히 생각을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요양병원 얘기는 이제 처음 나온 거니까요. 일단은 애들 아빠한테 말해서 같이 상의해 볼게요. 상의는 무슨, 여태 말 한마디 없이 앉아있다가. 누가 봐도 명백한 비아냥이었지만 그러든 말든 대꾸하고 싶은 기분도 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잠자리를 봐드리고 건너방으로 넘어와서는 둘째 형님 댁에서 있었던 일을 나름대로 걸러서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평소 큰동서가 어떤지 겪은 게 있는 남편은 대화 분위기가 어땠을지 말하지 않아도 짐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뜩이나 오늘 어머님의 투병 소식으로 상처받았을 남편이 안쓰러워 꼭 안아주며 저도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어머님이 말기 암이라는 소식에 받은 충격이 너무 커서 동서들의 입에서 요양병원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까지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었기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면 어머님께 전문적인 의료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했지만 요양병원에 모시자는 것은 솔직히 걱정스러웠어요. 아무리 병원 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해도 병원은 병원이니까요. 게다가 하루라도 밖에 나가서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좀이 쑤셔 견디지 못하는 어머님 성정에 요양병원 생활을 제대로 버티실 수 있을까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집에서 모실 때는 그래도 잘 버티시는가 싶으시더니 요양원에 모시자 하루가 다르게 상태가 급속히 나빠지시더니 금방 돌아가시더라는 친구 부모님들의 이야기도 영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어머님을 처음 뵌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결혼을 준비하던 때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결혼 준비를 할 때에는 제가 뭐라도 해달라고 할까 싶어 소극적으로 나오던 친정 부모님이 시어머님 될 분께서 신혼집을 해주신다는 말에 얻어먹을 게 있겠다 싶으셨는지 어머님 식당에까지 들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자란 자신의 딸이 어떻게 하면 훌륭하신 분의 아드님에게 시집을 가게 됐는지 감개무량한 마음을 여과없이 드러내셨죠. 그 모자란 딸을 깎아내리는데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말이에요. 친정부모님이 어머님의 식당을 찾아가고 있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경악했는지 모릅니다. 동시에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어요. 그런 짓을 했는데 제가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딸이라는 건 너무 티가 났겠죠. 어머님께 죄송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비참함에 눈물이 났습니다. 아무리 부모 자식간이라도 남의 마음이 내 맘처럼 되겠니? 살아보니 부모라고 다 같은 부모 아니고 자식이라고 다 같은 자식도 아니더라. 네가 모자라서 널 덜 예뻐하신 게 아니니까 이제 사돈어들이랑 사부인한테 상처받지 마라. 우리가 남으로 만났어도 정붙이고 살다 보면 또 서로 의지가 되지 않겠니? 앞으로 내가 더 귀하고 귀하게 여기며 살 테니까 울지 마라. 제 손을 꼭 붙잡고 다짐하시는 어머님의 말씀을 들으며 얼마나 울었던지요. 제 부모님에게서도 들어본 적 없는 귀하다는 말을 들으며 저는 비로소 마음속으로 제 부모와 손절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저에게는 그저 고부 사이가 아니라 제 친엄마보다도 더 어머니 같은 분이셨어요. 드디어 굳게 마음을 먹고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우리가 모시자. 남편은 놀랐는지 새빨개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똥말똥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먼저 모시자는 말을 꺼낼 줄은 몰랐던 모양이에요. 제가 지금 당장 직장을 다니고 있진 않지만 저희도 아이가 둘인데다 가게에 보태려고 간간히 부업도 병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암 환자를 집에 모시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저나 남편 모두 말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 정말 괜찮겠어? 말을 먼저 꺼내준 제게 고마워하면서도 남편은 걱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혹여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셔서 병원에 모시게 될지라도 일단은 할 수 있는 데까진 해보고 싶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고마워 여보. 제 양손을 꼭 부여잡고 남편은 고맙다는 말만 연신 반복하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래, 해보는 데까진 해보자. 그래야 남편도 저도 후회가 남지 않을 것 같았어요. 마음을 먹었으니 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아주버님 두 분과 동서들에게 단체 문자로 저희가 어머님을 모시겠다고 연락을 보냈습니다. 어머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다음 날 두 형님 내외가 다시 어머님 댁으로 찾아왔습니다. 분명 어제 보낸 문자 때문이겠거니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먼저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온 둘째 아주버님이 제 손을 꼭 잡고 연신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재수씨,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남편이 꾸벅꾸벅 허리까지 접어가며 감사 인사를 반복하자 둘째 동서는 영 민망한 모양이었어요. 곁에 서 있던 큰 아주버님은 그새 더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재수씨 뵐 낯이 없습니다. 죄인처럼 고개 숙인 큰 아주버님을 보며 큰 동서는 언짢은 기색을 숨길 생각도 없어 보였어요. 대뜸 나온 첫 마디에 가시가 잔뜩 박혀 있었어요. 요양병원 모시자고 말 다 맞춰놨더니 고세 동서가 모시겠다고 문자만 딸랑 보내? 대번에 질린다는 표정을 지은 남편이 큰 동서를 쏘아보았습니다. 큰 아주버님과 둘째 아주버님도 언성을 높였습니다. 형수님, 진짜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당신 도대체 사람이 왜 그렇게 꼬여있어? 누가 당신한테 어머니 모시래? 재수씨한테 고마워하지 못할 망정 이게 뭐하는 짓이야? 당신 어머니인데 고마워해도 당신이 고마워해야지. 왜 내가 숙이고 들어가 하는 건데? 동수야, 집에서 팔자 좋게 놀고 있으니까 그럴 여유 있는지 몰라도 난 우리 애 학원 픽업하고 뒷바라지 하는 것만으로도 벅차. 얘 교육은 죄다 나한테 맡겨놨으면서 뭐 아는 게 있기는 해? 팔자 좋게 놀다뇨. 형수님 정말 막 하시네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셔서 애엄마한테 이렇게까지 막말하십니까? 좀처럼 언성을 높이는 일이 없는 저희 남편까지 화를 참지 못하자 첫째 동서의 기세도 주춤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화살은 다시 저에게 돌아왔어요. 손윗 사람이 그렇게 알아듣게 말했으면 고분고분 따를 줄도 알아야지. 너 예전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너만 좋은 사람이야? 우리가 뭐 나쁜 마음 먹고 어머니 요양병원 보내자고 한 것도 아니고 지도 요양병원으로 보내면 편하고 좀 좋아? 기껏 생각해서 얘기해줬더니 건방지게 문자나 떨렁 보내고 네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야? 재수없게 아주 세상 착한 척은 혼자 다 하고 있어. 당신 정말 미쳤어? 첫째 아주버님의 목소리가 경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삼형제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첫째 동서를 무섭게 노려보았어요. 무겁게 흐르는 침묵을 깨고 둘째 동서가 빈정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근데 동서가 좀 하는 짓이 밉살스럽긴 하지. 모질 생각이 있는 거였으면 어제 모였을 때 바로 얘기했으면 우리도 요양병원 얘기까지는 안 꺼냈을 거 아니야.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아니 그렇잖아. 형님이랑 내가 요양병원 얘기까지 꺼냈는데 대뜸 자기가 어머니 모시겠다고 하면 우리 입장이 뭐가 돼? 자기는 아픈 어머니 모시는 효부고 우리는 세상 못돼 처먹은 며느리야? 그만 좀 해. 어머니 계신 집에서 도대체 이게 뭐하는 짓이야? 그때였습니다. 줄곧 방 안에 계시던 어머니께서 문을 쾅 열어젖히고는 맹렬한 기세로 뛰쳐나오셨어요. 오냐, 내가 곧 죽어도 니들 집으로 갈 일은 없을 테니까 걱정들 하지 마라. 노기를 뗀 눈이 동서들을 쏘아보았습니다. 그 기세에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던 동서들도 바짝 쪼그라들었죠. 유산이 어쩌니 저쩌니 떠들어대더니 시엠이 아프다니 얼른 갖다 버리지 못해서 아주 안달들이 났구나. 그런데 어쩌냐. 내 전 재산은 몽땅 수환이 애미 주련다.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유산 이야기가 튀어나오자 이게 무슨 영문인지 몰라 그 자리에 있던 자식들 눈이 죄 동그랗게 띄었습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어머님께선 더욱 충격적인 발언을 내뱉듯이 토해내셨습니다. 나 암 안 걸렸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요? 미처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분에 못 이긴 어머니께서 따발총처럼 거침없이 말을 쏟아내셨어요. 자식놈들이 죽은 날도 안 받아놓은 어미 유산 얘기 꺼내기에 친구들한테 얘기했더니 이놈들이 진짜 유산 받을 자격이 있는 놈들인지 아닌지 확인해보라고 하더라. 내가 쌍수 들고 환영까지는 바라지도 않았다마는 돈 있을 때는 앞에서 살살거리더니 유산 안 준다고 바로 팽하는 놈들한테까지 내 재산 떼어줄 생각 없다. 벼락 같은 외침에 정신이 쏙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윽고 서서히 정신을 차리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그럼 우리 어머니 암이 아니라는 거야 이거였죠. 다행이라는 생각에 설핏 웃음이 나면서도 어제부터 받은 스트레스에 서운함까지 쌓여 그만 눈물이 펑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걸로 거짓말을 하세요?
제가 먼저 엉엉 울어버리자 이 황당하고 충격적인 사태에 대해 정작 어머님의 세 아들들은 제대로 화도 내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역시 저와 아들들 앞에서 민망하신지 겸용적인 표정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지켜보던 두 동서들의 낯빛은 하얗다 못해 시퍼렇게 질려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아니 그게 아니고... 민망함에 몸둘바 올라하며 쩔쩔매는 둘째 동서와 달리 큰 동서는 변명을 할 생각조차 못하는 듯 했습니다. 하기야 그 폐악을 부려놨으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겠죠. 순간 큰 동서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더니 이내 혼자서 어머님 댁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거실에는 목 놓아 엉엉 우는 제 울음소리와 간간히 삼형제의 훌쩍이는 소리만 났습니다. 총극도 이런 총극이 없었죠. 그리고 나서는 그 이후로 큰 동서는 어머님 댁에 코빼기도 비치지 않고 있어요. 작은 동서는 혹여 어머님 마음이 풀리면 자기도 유산 한 귀퉁이라도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지 뒤늦게 어머님께 입안에 혀처럼 굴려고 들었지만 저희 어머님이 그 꼴을 두고 보실 분인가요. 단박에 어머님 댁에서 쫓겨난 후로는 눈치만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님께 아파트 한 채를 받았습니다. 그날 유산을 다 제게 주시겠다고 하신 게 홧김에 하신 말씀이신 줄 알았는데 실컷 울어제끼고 난 저에게 미안하다 하시며 대뜸 노후자금으로 마련해둔 아파트를 제 명의로 돌려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직 어머님께서 목숨을 담보로 거짓말하신 것에 대해 분이 풀리지 않았던 저는 그거 진짜 받았다간 제 꼴이 우스워진다며 퉁명스레 대꾸했지만 네 꼴 아무리 우스워져봤자 지금 내 꼴보다 더 우습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며 다음날로 당장 세무사를 깨고 명의 변경을 진행하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아직도 얼떨떨한 기분입니다. 그리하여 저희 어머님께서는 여전히 활기차게 왕성한 취미활동을 즐기시며 재미있게 살고 계십니다. 저희 어머님이시지만 정말 종잡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다시 생각해도 정말 황당무계하기 이를 데가 없지만 그래도 아프시지 않는다는 게 그렇게 다행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살다 보니 정말 별일이 다 있네요. 그래도 어머님 덕에 지루할 줄 모르고 삽니다. 황당한 저의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직업 특성상 저는 운전할 일이 엄청 잦은데요. 일할 때 차에서 사연에 빠지다 채널을 틀어놓으면 사연에 저도 모르게 몰입되면서 운전하는 길이 지루하지 않게 돼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담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 나이 딱 30살이 됐을 때 만난 인연이 있었어요. 저보다 한 살 아래의 29이었던 그녀는 수수한 인상 소유자여서 처음부터 느낌이 좋았습니다. 수더분하고 단정해 보였고 무엇보다 사람에게서 풍기는 느낌이 되게 다정다감하더라고요. 오빠, 내가 성인 되고 나서 연애를 딱 2번 해봤다? 근데 그 2번이 나한테 안 좋은 기억을 심어줬어. 왜냐면 2번 다 상대방이 날 두고 바람을 폈거든. 그러다 보니까 혹시 나한테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 있지. 마음 상처를 깊이 받았고 이제는 연애를 떠나서 사람 자체에 대해 불신이 생기더라. 여보하고 지금 알콩달콩 문제없이 만나고 있다는 게 사실 나한텐 꿈만 같아. 진짜? 아니, 넌 어떻게 그런 쓰레기 같은 놈들만 사귀었어? 성현아, 절대 너한테 아무 잘못 없는 거 알지? 그런 놈들이 이상한 거지 너한테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됐던 게 아니야. 오빠라면 그렇게 말해줄 줄 알았어. 난 오빠 만나기 전까진 순정 다 갖다 바치면 배신으로 보답하는 게 남자라는 족속이라고 여겼거든. 근데 오빠가 내 생각 바꿔준 거야. 나한테 여보는 정말 운명 같아. 어느 날 둘이 데이트 도중 가진 술자리에서 그녀가 이런저런 말들을 했었는데 그런 소리 듣고도 가슴에 아무 반응 없는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저는 그날을 기점으로 애정이 더욱 커졌어요. 저 하나만큼은 절대 이 여자를 배신하거나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각오가 훨훨 타올랐죠. 참고로 저희 두 사람은 각 집안의 수준이 아주 비슷했는데 그렇다 보니 서로 넘치거나 아쉬운 게 없어서 좀 더 결혼으로의 진행이 수월했습니다. 양가 모두 재산이 넉넉한 건 아니었지만 각자 노후 준비가 돼 있는 수준이었네요. 1년 연애를 하고 상견례를 했습니다. 결혼 정년기에 만났던 그녀, 제 아내는 당시 모아둔 돈이 2,500만 원이었습니다. 26부터 정식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다고 했으니 저와 결혼식 올린 그녀 나이 30살까지 딱 4년의 기간이었죠. 성현아,
그러면 대충 네가 1년에 600 정도를 모아온 셈이네. 그치? 네가 서비스업에 종사하면서 많은 급여를 받고 있는 건 아니니까 이게 절대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조금 의구심이 들긴 하네. 왜? 오빠, 나 정도면 괜찮게 모은 거 아니야? 내가 샤넬백 하나가 있기를래 아니면 자차가 있기를래. 나 씀씀이 절대 해픈 여자 아닌 거 여보도 알잖아. 그러니까 더 궁금한 거야. 너 2년 전까지는 자취가 아니라 본가에서 생활했다 그랬고 자취도 대학 동기하고 같이 살아서 지출이 없었을 텐데 알뜰살뜰하게 절약하며 사는 네가 연봉에서 4분의 1만 저축을 했다고? 나머지 돈은 혹시 어디로 갔는지 물어봐도 돼? 우리 이제 서로만 믿으며 살아가는 부부가 됐는데 굳이 적금 같은 거 숨겨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 내가 그냥 대충 둘러대면 어련히 돈을 쓸 곳에 쓰면서 살았겠구나 이렇게 여기고 넘어가면 될 일이지. 오빤 왜 그렇게 기를 쓰고 내가 돈을 어디다 썼는지 알아내려고 들어? 나 괜히 의심이라도 받는 입장 된 것 같아서 기분 나빠. 취조하는 거야 뭐야. 그리고 나 웬만하면 기분 나쁘다고 직접적으로 말 안 하는 여잔 거 오빠 알지? 그러니까 이건 진짜 오빠가 잘못했어. 제가 사과하면서 일단락됐는데요. 아내는 집안에서 3남매 중 막내입니다. 먼저 결혼해서 가정 꾸리신 처형과 형님이 계시고요. 제가 연애 때 얼핏 들어봤던 것도 있고 해서 알고 있었던 부분은 장인어른 장모님 두 분은 처형께서 전적으로 챙겨드리고 계셨고 금전적인 건 형님께서 주로 책임을 지고 계시다는 것이었어요. 아내는 집안에서 너는 네 앞가림이나 잘해라 이렇게 여겨지는 막내였기 때문에 집에 돈을 안 내놨습니다. 연애 초기 때 어버이날이 됐었는데 제가 부모님께 카네이션 생화와 용돈 그리고 고급스러운 한정식집을 예약해드렸던 반면 아내는 카톡으로 낳아주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상투적인 문구만 딸랑 보내드리는 게 전부였던 걸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아내가 집에도 절대 돈 쓸 일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결혼할 때 돼서 재산 공개했을 때 좀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최소 3천은 모았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참고로 저는 4,800 정도가 결혼 당시 있었습니다. 제가 돈을 더 많이 모은 상태였지만 입이 떡 벌어지는 차이도 아니었고 계산기를 두드려가면서까지 재고 따지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어서 그냥 결혼했어요. 하지만 훗날 이때를 돌이켜보면 묘한 직감이란 정말 놀라웠어요. 이때 가졌던 아내가 왜 생각보다 돈이 없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괜한 게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게 드러나는 것은 더 뒤의 일이었고 저는 양가의 축복 속에서 아내와 결혼에 꼴이 냈습니다. 신혼집은 양가에서 5천만 원씩 지원해 주신 1억에다가 제 돈 그리고 제 명의로 대출받은 것까지 합쳐 아파트 전세로 구했어요. 2년 채우고 나면 더 좋은 동네로 옮겨갈 것을 애초부터 염두에 두고 있었고요. 가전, 가구 같은 일체 혼수는 아내가 채웠고요. 결혼하고 나서 어느 날 같이 웨딩 앨범을 넘겨보고 있는데 문득 제가 아는 한 인물이 결혼식장에 안 온 게 생각나더라고요. 성현아, 너랑 자취했던 그 친구분은 왜 안 왔어? 대학 동기잖아. 가장 친할 텐데 이제 보니까 결혼식장에서 없었네. 어? 그게 난 당연히 초대했는데 가족 행사가 그 주말에 겹쳤다고 하면서 못 온다고 하더라? 날짜가 어떻게 딱 그렇게 됐었구나. 아쉽네. 그래도 절친 결혼식이면 꼭 와줄 법한데 괜히 내가 다 서운하네. 가족 행사가 엄청 중요한 거였나 봐. 어쩔 수 없지. 난 별로 아쉽게 생각 안 해. 우리 결혼식 대신 다른 분들이 많이 와주셨잖아. 아내 말처럼 결혼식장엔 하객들이 아쉽지 않게 왔습니다만 거의 다 장모님의 교회 인맥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한 아내의 또래 하객들은 신부 측에 거의 보이지 않았고요. 그냥 그러려니 넘겼습니다. 아내는 서비스직에 종사했어요. 제법 외향적이었기에 사람 성격이나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을 거란 생각은 해본 적도 없었네요. 매장직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오픈과 마감 교대 근무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이른 오전에 나갈 때도 있었고 점심 이후에 나갈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주말 이틀 연속 다 쉬는 건 드문 일이었죠. 아무래도 주말에 장사가 더 잘 되는 매장 특수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결혼하고 주말에 어떻게 지냈는가 하면 아내가 오픈 업무면 퇴근하고 나서 저녁 외식을 했고요. 마감 업무면 이른 시각에 아침 겸 점심 외식을 했습니다. 이렇듯 저희만의 방식을 만들어 즐겁게 잘 지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나 매장 일이 앞으로 너무 바빠져서 출근 전후 모두 시간을 내기 어려울 것 같아. 뭐? 주말에 그 정도로 바쁘다고? 그러면 돈을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연장수당, 추가수당 뭐 이런 거 당연히 있지? 여보, 내가 무슨 대기업 다니는 줄 알아? 1년에 100만 원씩 받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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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에 100만 원씩 받는다고
그냥 주먹구구식이야. 그런 게 어딨어. 매장 바쁘다 하면 군말 않고 더 나가서 일하는 거지.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번듯한 대형 쇼핑몰에 입점한 곳인데 그럴 수가 있나 싶었네요. 근데 아내가 단호하게 딱 자르니까 제가 말을 더 얹진 못했고요. 전혀 이상하다고 못 느꼈네요. 아내가 너무 바빠졌는데 돈도 제대로 못 받는 것 같아 다만 속상할 뿐이었죠. 제가 더욱 잘하고자 마음먹어서 집안 청소도 제때 잘해놨고 특히 쓰레기 분리수거 이런 것들은 매번 제가 담당해서 밖에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꼬박 들락날락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아파트 소식통인 5층 아주머니와 안면이 생긴다거나 바로 윗집에 사는 남자와 엘리베이터를 같이 탄다거나 하는 경우가 생겼죠. 윗집에 사는 남자는 액면가로 봐도 저보다 최소 67살은 많아 보였는데 유심히 보게 된 이유는 그쪽에서 자꾸 저를 먼저 쳐다봤어요. 저를 응시하니까 멋쩍은 제가 무슨 말이라도 늘 꺼냈죠. 아, 안녕하세요. 일교차가 있어서 저녁엔 좀 쌀쌀하네요. 쓰레기 버리러 나올 때도 이제 반바지는 입지 말까 싶네요. 네, 그렇군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단답으로 받아쳐서 민망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아내하고 밥을 먹다가 그 얘기를 꺼냈어요. 당신 우리 윗집 남자 있잖아. 왜 결혼 못하고 사는지 알 것 같더라. 사람이 너무 부침성이 없어. 결혼을 못하다니? 아니야. 그 사람 이혼해서 혼자 사는 거야. 뭐? 이혼남이었어? 아, 그랬구나. 처음 알았네. 근데 당신은 그걸 어떻게 알았어? 글쎄? 그냥 오다 가다 엘리베이터나 그런 데서 주워들었나 봐. 소식에 밝고 입 가벼우신 분들 여기 꽤 있잖아. 아내가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였는데 저는 그 변명이 그럴싸하게 들려서 그냥 넘겼어요. 솔직히 아무 생각도 못했네요. 아내의 근무 시간이 자꾸만 들쑥날쑥해져도 저를 여보라고 부르기 시작했었으면서 갑자기 여보라고 가끔 불러대도 저하고 같이 외출해서 노는 걸 언제부터인가 귀찮아하는 눈치를 보여도 저는 이런 것들을 두고서 결코 의심으로 연결해 본 적이 없었어요. 다만 사람의 직감이라는 게 정말 있는지 가끔씩 의미 모를 불안 같은 게 넘실거렸습니다. 너무 깊숙이 잠겨 있었기 때문에 고요했던 그게 수면 위로 드러나는 날이 불행히도 오고 말았죠. 여보, 나 출근할게. 오늘도 바쁠 예정이라서 일찍 나가야 될 것 같아.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알아서 밥 잘 챙겨 먹고 놀고 있어? 뭐? 벌써 출근해? 밥이야 뭐 내가 알아서 챙겨 먹으면 그만인데 날씨 좋은 일요일 아침을 당신하고 함께 못 즐겨서 그게 아쉽다. 오늘은 꼭 제때 퇴근하고 집에 와. 요즘 날씨 너무 좋으니까 저녁에 산책이라도 같이 나가자. 그래, 알았어. 근데 혹시 늦어질 수도 있으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 주말 아침에 제가 눈을 뜬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내가 벌써 출근을 하더라고요. 여유롭게 가지 텔레비전 앞에서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면 좋을 것을 전혀 그런 것도 없이 휙 나가버리는 바쁜 아내를 보며 씁쓸했습니다. 혼자 밥을 차려 먹는 것도 귀찮고 재미가 없어서 냉동실에 얼려놨던 식빵이나 꺼내 데워 먹었죠. 영화 채널에서 틀어주는 영화나 한 편 봐야겠다 싶었을 때 문득 입이 심심해져서 편의점에 갈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파트 앞에 있는 편의점에선 아이스크림 행사를 거의 매일 했는데 2개를 사면 1개가 딸려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갑을 챙기며 미리 생각했죠. 아이스크림을 제가 좋아하는 맛 1개, 아내가 좋아하는 맛 2개 이렇게 살 계산을 한 거예요. 은근히 그런 사소한 것에서 아내를 챙기는 사람이었던 것 같네요. 한치 앞에 일을 모른 채로 저는 휴대폰과 지갑만 챙겨 나섰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딱 열자마자 동시에 위층에서도 현관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굉장히 공교로운 일치라고 느낀 것도 잠시 엄청 빠른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급한 발소리를 내며 누군가 위층에서 내려오고 있었는데 홀린 듯이 소리가 나는 계단을 쳐다보고 있다가 깜짝 놀랐어요. 마치 뭔가에 쫓기는 것처럼 다급하게 계단을 내려온 사람은 제 아내였기 때문입니다. 넋이 나가서 무의식적으로 제가 중얼거렸죠. 당신이 지금 왜 거기서 내려와? 당신 출근은? 여보, 나 좀 살려줘. 나 지금 무서워 죽을 것 같아. 제발 나 좀 도와줘. 다급히 내려온 아내가 저를 발견하고는 부릅뜬 눈으로 다가와 제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완전히 겁에 질려 있는 사람 모습이었어요. 어리둥절함과 동시에 아내가 무슨 봉변이라도 당한 것 같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죠. 사람이 너무 의외의 상황에 놓이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아예 일시정지가 되더군요. 이 상황 자체가 너무 믿기 힘들어 아내를 훑어봤는데 단화의 뒤축을 꺾어 신었더라고요. 제대로 신지도 못할 만큼 긴박한 상황이었다는 거겠죠. 대체 무슨 일이야? 당신 윗집에서 나온 거 맞지?
지금 거기서 내려온 거지? 맞아. 여보, 윗집 그 남자가 지금 나를 해치려고 해. 넋이 나간 아내가 입술을 파르르 떨며 대답했어요. 그러더니 두 손으로 자기 머리를 감싸주며 흐느끼더군요. 이런 아내의 모습은 처음이었죠. 이상한 예감에 직면했고 저희 집 현관 신발장 서랍을 얼른 뒤져 혹시 모르니 호신용으로 십자 드라이버를 챙겼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렇게 행동하기까지 5초도 안 걸렸네요. 그리고 망설임 없이 위층으로 향했죠. 아마도 제 안에 잠재되어 있던 출처 모를 불안감이 그렇게 이끌었네요. 위층에 올라가자 그 집 현관문이 반쯤 열려져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가자 오전임에도 어둑한 집안 풍경부터 눈에 들어왔죠. 거실 빛을 가리는 두꺼운 암막 커튼이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됨과 동시에 소파에 반쯤 드러눕다시피 앉아있는 윗집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자고 있는 건지 만 건지 헷갈리는 모습이었고 한 손엔 소주병을 쥐고 있었죠. 거실 가운데 있는 탁자에 소주병이 잔뜩 놓여있는 게 그제야 보였고요. 심호흡하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요, 아랫집에서 왔습니다. 제 아내 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왔는데요. 에? 뭐야? 너 아랫집 놈이잖아. 마침 제 발로 찾아왔네. 예? 제 발로 찾아왔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제 부름에 정신을 차린 남자가 몸을 똑바로 일으키더군요. 그러더니 황당한 저를 향해 삿대질을 날렸습니다. 얼마나 술을 마신 건지 눈빛이 흐리멍텅했고요. 야, 네 아내 아니고 내 아내야. 내 여자라고. 내가 우리 성현이한테 이혼 도장 찍으라고 말해놨어. 아주 단단히 일러놨어. 뭐라고? 우리 성현이? 당신이 뭔데 내 아내를 그렇게 이름으로 불러? 이혼 도장이라니? 당장 네 놈하고 이혼하라고 성현이한테 엄포를 내놨다 내가. 마음씨 착하고 여린 성현이가 차마 네 놈 이혼남으로 만들지 못하겠는지 망설이더라. 그래서 내가 이혼 도장 안 찍으면 그 손가락 잘라다가 직접 지장 찍을 거니까 알아서 하라고 성현이한테 말해놨어. 이제 네 놈 끝났어. 성현이는 나한테 손가락 잘리고 싶지 않으면 네 놈하고 이혼 도장 찍을 거니까. 당초에 뭘 들은 건가 싶어서 두 귀를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분명 윗집에서 나온 게 분명한 아내가 겁에 질려서 제정신이 아니길래 와본 것이건만 이렇게 충격적인 전말을 들을 각오를 다지고 온 건 아니었으니까요. 난 기생오래비 같은 네 놈하고는 배포가 달라. 손가락 하나쯤 없어도 데리고 살아줄 수 있는 진짜 백이 남자가 바로 나거든. 네 놈하고 나는 애초에 비교가 안 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지. 윗집 남자가 지독한 술 냄새를 풍기며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완전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저를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다가오던 윗집 남자는 다음 순간 자기 발치에 굴러다니던 빈 소주병 하나를 잘못 밟았습니다. 큰 소리와 함께 거실 바닥에 꼬꾸라졌죠. 가뜩이나 인사불성 상태에서 넘어지기까지 한 윗집 남자는 정신 못 차리고 쓰러진 그대로 신음만 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이게 기회라고 판단해 집안을 활보했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머리는 차갑게 식은 것 마냥 이성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안방문을 열고 들어간 저는 숨이 턱 멎을 뻔했어요. 아내가 즐겨 쓰는 바디로션 그것과 똑같은 게 협탁 위에 있었습니다. 남자는 분명 혼자 살 텐데 침대 위 베개는 2개였죠. 그 다음으로 작은 방에 들어가자 더 경악스러운 풍경이 보였습니다. 옷방으로 쓰이고 있던 그 방엔 여자 옷이 절반가량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그 옷들이 제 아내의 것이라는 사실이요. 스타일이 완전히 아내가 입고 다니는 옷들이었습니다. 게다가 방구석에 놓여있는 화장대 위에는 액자가 있었는데 가까이 다가가서 그 액자를 집어든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은 바로 제 아내와 윗집 남자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탄식이 목 끝까지 차올랐어요. 그 울분을 안고 걸음을 옮겨보자 이번엔 부엌의 한쪽 벽면이 아예 사진들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었는데 전부 다 제 아내 사진이더군요. 혹은 아내와 윗집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혼이 빠진 눈동자로도 저는 그걸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바닷가처럼 멀리 놀러가서 찍은 사진도 보였죠. 기가 막혔습니다. 분노에 찬 제가 거실로 달려가 바닥에 엎어진 그 남자 멱살을 강제로 잡았어요.
이 망할 자식아, 네가 내 아내하고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 여태까지? 바로 위아랫집 살면서 이딴 지정을 벌여왔다고? 이 짐승만도 못한 천하의 파렴치한 자식아! 제가 울분에 차서 외쳤지만 이젠 아예 정신을 놓아버려 여기가 어딘지 자기가 누군지조차 모르는 것 같은 윗집 남자에겐 들리지 않는 모양이었죠. 씩씩거리며 윗집 남자 멱살을 놓아준 저는 그 즉시 휴대폰으로 이 모든 증거를 다 찍어놨습니다. 근데 손이 극심하리 많지 덜덜 떨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고 동영상 버튼을 누르는 그 단순한 과정도 애를 먹었죠. 제 평생 그런 건 처음이었네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제 아내의 외도 증거를 직접 증거로 찍어 남기는 동안 울고 싶었습니다. 불과 몇십 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아내와 나눠 먹을 아이스크림을 사놓으려고 외출하던 참이었죠. 그랬다는 게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오죽하면 저는 제 손으로 직접 제 뺨을 세게 쳐보기까지 했습니다. 더럽게 아프더군요. 그러나 갈기갈기 찢긴 제 가슴보다는 아프지 않았던 것 같네요. 화장실까지 확인하던 저는 무심코 수납장을 열어봤다가 멈칫했습니다. 생리대가 그 안에 들어있었는데 그건 제 아내가 쓰는 제품이었어요. 아내는 늘 동일한 제품만 썼기 때문에 제가 그걸 알고 있었죠. 옷들에 이어서 생리대까지 이건 명백한 두 집 살림 증거였습니다. 억지로 심신을 진정시킨 저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아내 근무 시간이 뒤죽박죽이었는지, 그래놓고 그에 맞는 급여는 받지 못하고 있던 건지, 그 정도로 매장을 위한 희생정신과 애사심이 넘치는 사람이라 보기에는 매장의 발전이나 미래에 관한 건 조금도 관심이 없었다는 점까지 자연스레 답이 나오더라고요. 애초에 아내는 추가 근무를 한 적도 없었고 뒤죽박죽으로 근무표로 계속 일을 해온 적도 없었으며 저에게 거짓으로 돌려댄 그 시간들 동안 윗집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출퇴근 전후로도 물론 이 윗집에 있었을 것이고요. 미쳤구나. 완전히 미쳤어. 이건 제정신으로 저지를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난 그동안 이 미친 행각에 속아나고 놀아놨던 거구나. 저는 이제 아예 코까지 골기 시작한 거실 바닥에 널브러진 남자를 바라보다 문을 나섰죠. 그런데 현관문 바로 앞에 아내가 있었어요. 서로 마주치자 엄청나게 무서운 침묵이 감돌았고 공기마저 얼어붙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내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아까와 같이 혼비백산해서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과 달리 걱정과 불안으로 점철된 표정이었죠. 남자가 만취한 상태로 무섭게 나오자 겁에 질려 도망친 아내는 저를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도움을 요청했던 건데 문득 정신 차리고 보니 자기가 어떤 실책을 저질렀는지 알게 됐던 것이었죠. 그걸 간파한 제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린 거야? 왜? 들어오지 그랬어. 당신 어차피 여기 현관 비밀번호 알고 있었을 텐데. 여보 잠깐만. 그게 아니라 정말 오해야. 다는 오해라고 말하는 건 뻔뻔해서 차마 못 그러겠지만 일부는 오해야. 일단 나 믿어줘. 바보 같은 나는 지금 와서야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된다. 결혼하고 나서 날 여보라고 불렀던 당신이 언제부턴가 이따금씩 오빠라고 부르면서 당황할 때 있었지. 그때 당신은 오빠라는 호칭이 그립고 더 좋아서라고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었지. 바람 피우는 놈한텐 오빠라고 부르는 게 입에 붙어서 아예 말실수가 되어버릴까봐 날 다시 오빠라고 종종 부르는 거였어. 그러자 아내는 차마 거짓말은 못하겠는지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저는 그때 다시 실감이 났습니다. 이 기막힌 상황이 현실이라는 것이요. 왜 그랬냐 묻고 싶은데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다. 당신은 부부간 신뢰를 깨뜨렸고 뻔뻔스레 두 집 살림하고 있었고 난 이제 더 이상 이런 당신과 살 수가 없어. 왜냐고 이유를 물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 안 그래? 나와 살 수가 없다니? 그러면 설마 이혼이라도 하자는 소리야? 어떻게 단번에 이럴 수가 있어. 여보 정말 오해야. 가벼운 사이였고 절대 깊은 관계는 아니었어. 말장난 쳐대고 자꾸 치근덕거리는 사람이라서 내가 호기심에 응한 것뿐이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자꾸 술만 마시면 난폭해지고 막말을 해대서 나도 질린 참이었고 벗어날 궁리만 한 지 오래였어. 정말이야. 글쎄? 그런 거 치곤 전세기간 다 채워도 여기서 살고 싶다고 당신 입으로 말한 지 며칠 안 지났잖아. 그거 얼마 안 됐잖아. 당신 도망치고 싶은 사람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소리야 그게? 그건 그러니까 여보한테 그 말 한 이후로 내 생각 바뀌었어. 끝내고 완벽하게 정리하고 털어버릴 작정이었어. 아, 그러셔. 근데 거절당했나 봐. 뜻대로 안 됐나 보네. 그러다가 저놈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당신에게 이혼하라면서 무섭게 구니까 당신이 도망치다가
공포에 질려서 순간적으로 마주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버린 거구나. 아까는 정말로 날 죽일 듯이 내 손가락 자르겠다면서 무섭게 말했단 말이야. 아, 내가 아까 왜 그랬지? 그러지 말걸. 정신이 순간 확 나가서 여보한테 도움 요청하는 게 아니었는데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아내는 울음을 터뜨렸고 주저앉아 한참 흐느꼈어요. 저는 그 들썩이는 몸을 내려다보며 어이가 없었습니다. 순간적인 실수를 저한테 제대로 들킬 빌미를 제공했다는 자기 어리석음을 후회하고 있다는 게 놀라웠죠. 두 집 살림까지 해가며 저를 철저히 기만하고 바람 피워온 걸 후회해야 맞는 수순이었으니까요. 이런 기가 막힌 비밀을 알게 됐다는 것, 그 분노와 배신감 못지않게 따라왔던 건 바로 제 아내라는 사람 자체에 대한 회의감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고방식과 정신머리를 가지고 있으면 이 상황에서도 저렇게 굴 수 있나 싶었네요. 아내에 대한 정남이가 떨어지더군요. 난 이제 1분 1초도 당신하고는 한 집에서 살 수 없어. 양심 있으면 당신 나가. 뭐? 여보, 나보고 대체 어딜 나가라는 말이야. 여기가 내 집인데 어딜 나가. 여차하면 윗집 가면 되잖아. 거기도 당신 집이잖아. 갈 데 없을까봐 걱정은 왜 해? 아내는 입을 꾹 다물었고 그날 저녁에 바로 가방 하나에 짐을 싸서 눈물을 훔치며 집을 나섰습니다. 처가에 가는 것이었죠. 저는 그 나가는 모습조차 보고 싶지 않아 고개를 돌렸는데 아내가 훌쩍이며 그러더군요. 여보 화 풀리고 진정되면 다시 올게. 알았지? 내가 다시 와서 여보한테 제대로 사과할게. 저는 받아줄 생각조차 안 하고 있는데 혼자 꿋꿋하게 그러는 게 정말 대단했습니다. 뻔뻔한 철면피 같았죠.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제 사랑하는 아내였습니다만 그 두 집 살림의 증거를 제 눈으로 직접 보고 나서도 그렇게 여길 순 없었네요. 사랑이란 뭐고 신뢰란 뭘까 이런 생각 그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늦은 밤중에 윗집 남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몹시 혼란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고 술 냄새가 아직 미약하게 나는 듯 했지만 정신은 멀쩡히 차린 듯 보였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힘든 일이 있어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셨더니 제가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힘든 일이라고요? 지금의 저보다 힘드실 것 같진 않은데요. 이렇게 대화 나누고 싶지 않으니까 이만 가세요. 전 그쪽하고 앞으로 법적으로만 대화 나누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저요, 남자 대 남자로서 솔직히 말하는 건데 그 여자한테 진심이었습니다. 애정을 다했어요. 그래서 이혼하기 원했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바람이었을 뿐 현실로 이뤄진다면 제가 그 여자와 결혼해서 앞으로를 책임지며 살아간다는 각오까지는 안 돼 있었어요. 그걸 저 자신도 알아서 그 여자가 이혼하길 바라면서도 한편으론 그저 불륜관계인 게 좋기도 했습니다. 이중적인 마음이었죠. 뭡니까 그러면? 오늘은 술김에 객기 부리신 거였어요? 이혼 도장 찍으라면서 손가락 자른다고 그런 발언까지 하셨잖아요. 예, 만취해서 그랬습니다. 속에 들어있던 추악한 면모가 튀어나온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앞에서 남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물론 저는 그 순간에도 치가 떨리고 있었죠. 기혼자가 바람을 피우는 건 자기 배운자의 영혼을 죽이는 일과도 같다는 문구를 어느 곳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게 맞더라고요. 제 모든 게 부정당하고 기만당하고 처절하게 깨부서진 기분이었습니다. 그저 미칠 것 같아서 차마 울음도 편하게 안 나왔죠. 제가 돌려보낸 윗집 남자는 그날 잠을 잘 이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침대에 누워 딱 천장을 보는데 제 아내가 남자와 함께 미래를 즐겼을 공간이 바로 이 천장 벽 너머에 있다고 생각하니 토악질 나오더군요. 도저히 견딜 수 없었죠. 뜬 눈으로 나를 지새우고 간신히 출근했다가 결국 오전만 근무하고 나왔습니다. 월요일 같은 때에 반차를 허락해주는 분위기가 아닌 직장이었는데 다들 제 몰골 보고선 먼저 들어가서 좀 쉬라고 그러더군요. 근데 오후에 장모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최서방, 우리 딸이 자네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설마 실수 좀 저지른 것 가지고 이혼까지는 안 하리라 믿네. 그게 실수라고 표현될 수 있는 건가요? 본격적으로 붙어먹었다는 게 너무 뻔한데도요. 우리 딸은 그냥 병인 거야. 예전부터 유부남 건드리고 다니고 그랬던 버릇 아직 못 고친 거야. 내가 보기에 우리 딸이 자네만큼은 정말로 위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게 맞아. 이건 진짜 자네가 의심해서는 안 돼. 예?
유부남을 건드리고 다녔다는 건 무슨 말씀이시죠? 내가 그런 말을 했나?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야. 늙은이 헛소리인 거지. 아무튼 난 최서방이 마음 넓게 우리 딸을 좀 용서해줬으면 해. 위하고 아끼고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런 바람을 피웠다는 건지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제가 머리털 나고 이런 궤변은 처음 들어봤는데요. 장모님의 실언에서 잡아낸 내용이 아무래도 저는 궁금해서 처형께 연락드렸습니다. 그러자 몹시 난감하신 투로 말을 돌리시더군요. 둘 사이의 일은 둘이서 풀었으면 좋겠는데. 나도 언니지만 동생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나서 솔직히 잘할 때도 돈독하지 못했거든요. 궁금한 점 알려주지 못해서 미안하게 됐고 어떤 결단을 내리시든 알아서 하세요. 나는 그 뜻 존중해드릴게. 단호하게 끊어버리시길래 그 다음엔 형님께 연락드렸어요. 형님께서는 아직 사태를 정확히 모르시는 듯해서 제가 전화로 이런저런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한숨을 푹푹 내쉬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솔직히 옷 받은 입장으로선 어떻게든 내 동생 용서해주고 한 번만 눈 감아달라고 빌고 싶지. 그게 어쩔 수 없는 가족으로서의 마음이지. 근데 내가 우리 매부를 위하는 마음으로 정말 객관적으로 말을 해보자면 그냥 이혼하라고 하고 싶어. 내 동생이 결혼 전에 얼마나 어떻게 싸돌아다녔는지까지는 나도 몰라. 이건 진짜야. 근데 행실이 썩 바르지 않았다는 것 정도는 알거든. 무튼 난 이 정도만 말해주는 게 다니까 더 이상 묻지 마. 저는 더 듣고 싶고 여쭙고 싶은 게 많았기에 그 후에 형님께 문자를 남겼지만 답이 없으셨어요. 전화를 다시 드렸더니 아예 안 받으셨고요. 그때 문득 머릿속에서 떠오른 인물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결혼 전에 자취를 했을 때 같이 살았던 친구요. 함께 자취할 만큼 가까운 사이였지만 막상 결혼식장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죠. 저는 아내와 연애 시절 아내 대학 동기라는 그 인물을 직접 본 적이 있었고 통화를 한 번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기억을 미천 삼아 번호를 찾아내 연락해봤어요. 제가 상황 설명을 드리자 그분이 코웃음부터 치시더군요. 걔 상습범이에요. 제가 그래서 상종 안 하는 거고 손절한 거예요. 그분이 대뜸 뱉으신 발언에 제 심장이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아내의 두 집 살림 불륜을 알게 된 이후로 더 충격받을 게 있을 줄은 몰랐네요. 대학 때도 소문이 있었어요. 교수님한테 자꾸만 의도적으로 접근하고 꼬리치고 눈웃음 살살 치면서 학점 얻어낸다고. 근데 저는 그런 거 뜬 소문이라고 여겼죠. 그 교수님이 인물이 좋으시긴 했어도 우리보다 20살 이상 많으셨고 결혼해서 아이도 있으셨으니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걔가 친구들 사이에서 은근히 따돌림 당해도 전 걔랑 다녔던 거예요. 말씀 중에 실례지만 설마 그 뜬 소문이라고 여겨졌던 것도 사실이었던 건 아니죠? 왜 아니겠어요? 사실이었어요. 그건 제가 성현이하고 같이 자취할 때 걔한테 직접 들었는데요. 술에 취해선 자기 입으로 그 얘기를 줄줄 불더라고요. 교수님한테 접근해서 일부러 예쁨 받았던 거 맞다 그러던데요. 그거 듣고 제가 그때부터 거리두기 시작한 거였죠. 근데 생각해보면 대학 졸업 전에도 걔는 또 요란한 게 있었어요. 다른 과 어떤 여보랑 사귀다 헤어졌었는데 그 헤어진 이유가 바로 걔가 바람 피워서였죠.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제 아내는 자기가 연애만 했다 하면 상대가 바람나서 상처받고 헤어졌다고 했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반대로 알고 계시네. 제가 걔랑 자취하면서 이것저것 듣고 알게 돼서 확실히 말씀해드릴 수 있는데요. 걔 연애하면 무조건 바람 폈어요. 그래서 항상 상대방에게 상처 줬고요. 걔는 그냥 천성 자체가 뒤틀린 관계에 흥분하고 빠져드는 성격인 걸 알고 절교하기로 제가 마음먹은 거죠. 이런 미친 사람은 절대 결혼하면 안 될 거라는 생각도 했었네요. 결혼하면 불륜 저지를 테니까요. 근데 역시 이렇게 되네요. 사람이란 안 바뀌나 봐요. 이럴 수가. 그럼 혹시 아내가 돈을 딱히 쓸 데가 없는데도 지출을 많이 안 하는 소비 습관을 분명히 갖고 있는데도 결혼 전에 돈을 많이 못 모은 이유 아세요? 그거요? 제가 알기론 유부남들 건드렸다가 그 와이프들한테 된통 걸려서 돈 물어주느라 그렇게 된 걸로 알아요. 그것까지 알고 나자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어쩐지 결혼 전에 이상하게 알뜰한 데다가 돈 나갈 구석도 없는 아내가 저축을 많이 못한 게 마음에 걸렸었는데 그게 불길함을 감지하는 직감이었나 봐요. 저는 완전히 도덕적으로 해이한 여자와 결혼을 했었던 거죠. 실소가 입에서 흘러나오더라고요. 눈물도 안 났어요. 다만 가슴으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일부러 아파트 소식통으로 알려진 5층 아주머니를 공동현관에서 마주쳤어요. 한숨을 크게 내쉬면서 벽에 기대어 서 있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제게 호기심 어린 얼굴로 다가오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초췌해진 몰골로 말씀드렸죠. 제 와이프가 윗집 남자하고 알고 보니까 그렇고 그런 사이였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생각이 너무 복잡해서 바람이나 쐴 겸 자꾸 나와 있게 되네요. 어머나 세상에, 윗집이면 900 바로? 이혼 전적 있고 그 혼자 사는 거기네? 아이, 거기가 옆 동네에 작게 공장 차린 사람이잖아. 우리 남편이 그 공장 거래처들하고 막역한 사이라서 나도 잘 아는데, 아이, 근데 불륜이라니 이게 웬일이야. 아우, 미쳤다 미쳤어. 아, 근데 와이프가 쇼핑몰에서 일하지 않아요? 거기 빵 빠는 카페에서, 맞죠? 네, 맞아요. 제 와이프가 거기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5층 아주머니는 건수 잡았다는 표정으로 벌써부터 입이 근질하신지 입술을 씹으시며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이 아파트 단지는 물론이고 동네 천지에 이 불륜 소식을 퍼지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제가 느낀 분노, 배신감, 허탈감, 이런 것에는 결코 미치지도 못할 정도의 사소한 보복이었지만 이런 거라도 당장 안 하면 속이 터져버릴 것 같았네요. 아내는 집에 자기 노트북을 두고 왔다며 급한 거니까 가지러 가겠다는 핑계를 대며 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아내 노트북을 비롯한 물건 몇 가지를 챙겨서 처가로 향했어요. 나머지 당신 짐들은 이혼부터 하고 나서 옮기든지 했으면 좋겠어. 여보, 이혼이라니? 정말 1억이야? 내가 잘못한 건 맞지만 오해도 섞여 있어서 나 좀 억울해. 그런 간절한 표정으로 여보라는 소리 하지 마. 난 이제 당신 여보 아니야. 그리고 오해는 뭔 놈의 오해. 대체 뭐가 억울한데? 나 다 알고 있어. 당신 얼마나 더럽게 살아왔는지 네 과거를 아는 사람한테 전부 들었어. 알고 있다고? 내 과거를? 그게 무슨 소리야. 대체 나한테 과거 같은 게 어딨어. 나 그런 거 없어. 정말이야. 당신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술술 쏟아내는구나. 너무 태연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하니까 보는 입장에서는 정말 소름 돋아. 당신이랑 같이 자취했던 그 친구분한테서 직접 다 들었어. 정말 세세하게 증언해 주시더라. 뿐만 아니고 당신이랑 학교 함께 다녔던 동기들 아니라면 당신의 진면목을 다 아는 것 같던데. 그런데도 당신이 계속 발뺌하겠다고 하면 내가 그 사람들이 다 찾아내서 물어볼게.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래, 내가 어렸을 땐 철이 좀 없었어. 내가 비록 예전엔 제정신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다 정신 차렸어. 아니, 이번에도 좀 실수를 하긴 했지만 무튼 내 마음은 여보한테만 있단 말이야. 내 진심을 좀 봐주면 안 될까? 아니, 내가 보기에 당신은 영원히 한 사람한테만 정착하는 걸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당신하고 이쯤에서 정리하고 싶어. 당신이 정말로 나를 조금이라도 위하고 사랑한다면 이혼해줘. 그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거니까. 제가 흔들리지 않고 받아치자 아내는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 엄마한테 과자 사달라고 조르는 것처럼 팔다리를 아무렇게나 흔들면서 아주 서럽게 울더군요. 제가 오자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계셨던 장인어른께서 나와보신 건 그때였어요. 성현이 너 이 녀석아! 적당히 못하겠어? 지금 일하는 곳에서 소문이 나고 해고당하느니 마느니 강제로 사직서 드느니 마느니 이러고 있으면서도 정신을 못 차린 거야? 지금 최서방이 원하는 대로 들어줘야 그나마 뒤탈 없이 다시 살 수 있는 거지. 쓸데없이 우겨대면서 최서방 자극해봤자 네가 얻는 게 뭐야? 아빠는 왜 내 편 안 들어줘? 나 힘들어서 우는 거 안 보여? 보이지? 보이고 말고. 네 엄마가 너를 별종으로 낳아 키운 모양새가 아주 잘 보인다. 얼른 울음 뚝 그치고 이혼이나 진행해. 장인어른 일갈에 아내는 벙쪘고 저는 저도 모르게 짧은 목례를 장인어른께 보냈습니다. 그러자 한숨을 깊게 내쉬시며 방으로 다시 들어가셨죠. 그래도 처가에 상식이 잘 통하는 분이 계셔서 다행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찌저찌 이혼이 진행됐어요. 부모님께서는 이혼에 큰 충격을 받으셨지만 자세한 내막까진 제가 숨겨서 일이 커지진 않았습니다. 아내가 부정을 저질러 하게 된 이혼이었으니 집에 있는 가전가구 이런 것들 일체를 제가 가지기로 했어요. 한마디로 아내는 몸만 나간 거였죠. 그리고 저는 윗집 남자에게서도 돈을 받았습니다.
마음 같아선 더 뜯어내고 싶지만 남자의 상황이 그러질 못했네요. 혹시 이미 소문으로 들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공장에서 손을 털고 떠나게 됐습니다. 지금 상황이 도저히 거래처들하고 제가 직접 이어나갈 수 있지가 못해서요. 공장을 이제 운영 못하게 된 게 저하고 무슨 상관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죠? 저한테 돈 주기 싫어서 수쓰시는 건가요? 아니, 딱 그렇다기보단 힘들어진 사람의 사정 좀 봐달라는 거죠. 그쪽은 제가 힘들어질 걸 다 고려하고 제 아내하고 불장난 저지르셨습니까? 그것도 뻔히 위아랫집에 살고 있으면서 그런 금수만도 못한 짓을 저지르신 분께서 잘도 사정 봐달라고 말씀하시네요. 제게 사정하던 윗집 남자는 결국 제 냉담한 태도 앞에 눈물 보이며 결국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정말 바닥에 털썩하고 무릎을 꿇는 것에 저도 진짜 한숨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것에 마음이 약해져 돈을 더 뜯어낼 만큼 못 뜯어낸 건 아니었고 앞만 봐도 그 윗집 남자가 수중에 돈이 남아있지를 않는 것 같아 그리했습니다. 아파트 소식통인 5층 아주머니의 남편분 통해서 공장 단지 및 거래처들에도 윗집 남자의 저급한 불륜 얘기가 다 퍼져버린 모양이었으니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나 봐요. 결국 남자는 다른 사람에게 공장을 넘긴 뒤 도망치듯 사라졌어요. 종적을 감춰버리면 끝이게 될까봐 진작에 1,000만 원을 받는 것에 만족하며 그친 게 저로선 다행이었죠. 당연히 남자는 이사를 간 것이었는데 시선을 의식한 것인지 평일 아침 새벽에 이삿짐차 불러서 떠났더군요. 저는 얼마 후 만기를 맞이해서 그 집을 떠났어요. 그때 이혼이 최종 성립됐고요. 저는 아예 다른 지역으로 갔습니다. 직장 생활을 계속하려니까 자꾸만 가슴이 뻐근하고 두통이 심하게 일어나더군요. 병원을 가봐도 뾰족한 수가 없었고 아마도 우라병인 듯 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켜켜이 쌓여간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사무직을 그만뒀고 각종 기기의 수리를 보고 다니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형의 오랜 지인분이 하는 곳에서 저를 고용해 준 것이었죠. 그 후로 저는 이곳저곳 수리 업무를 보러 다니느라 혼자 운전하고 다니는 시간이 엄청 늘었어요. 근데 마음은 편하더라고요. 잡생각 떨칠 수 있어 좋았죠. 다시 사무직으로 안 돌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형이 되어버린 아내, 그녀에게서 사실은 연락이 왔었어요. 여보, 암만 생각해도 나 억울해 미칠 것 같아. 그때 내가 넋이 빠져서 방심하지만 않았으면, 괜히 여보한테 입만 나불대지 않았으면 안 걸리는 거였잖아. 그럼 난 어떻게든 그 남자하고 끝냈을 거고 우리는 평화로운 부부 생활 누리고 있었을 거야. 나 진짜 억울해, 여보. 너무 화가 나. 요즘엔 밤에 잠도 안 와. 피해자는 난데 네가 억울하단 얘기를 하네 아직도. 내가 진지하게 조언하는데 너 진짜 정신과 한번 가봐라. 너 그거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나한테 여보 타령이야. 지금 이 번호도 차단할 거니까 제발 나한테 연락 안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알아서 잘 살아. 도대체 제가 어떤 아니한 생각으로 이런 여자와 덜컥 결혼을 했던 건지 1년 반 동안이나 부부로 살았던 건지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녀를 향해 저는 일말의 미련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번호를 싹 차단하고 지냈네요. 그 이후로 건너 지인에게 우연히 그녀 소식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가족들과 사이가 틀어진 건지 버림받은 건지 혼자 작은 원룸촌에 살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게 마지막 소식이었네요. 저는 돈을 모았고 현재는 여유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새롭게 여자친구도 사귀어서 즐겁게 만나고 있어요. 뜻이 잘 통해서 함께 있으면 편합니다. 결혼 생각은 서로가 일단 없어서 이대로 계속 지낼 것 같아요. 행복한 일상을 보내는 와중에 지난 경험담을 꺼내보니 조금 색다른 기분이었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